잘자쌤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속에는 종종 실천은 안 하고 헛된 꿈만 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인물들은 작은 노력을 하찮게 여기며 늘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작은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인물들의 끝은 좋지가 못합니다. 우리도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런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인물들을 보면서 작은 것이라도 직접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자쌤의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게으른 대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대발이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 와중에도 혼자서 나무 그늘에 누워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대발이를 보며 늘 혀를 찼습니다. 아니, 저 대발이는 뭘 먹고 살려고 저렇게 허구한 날 놀고 먹는다냐? 그러게, 아니 저 집 부인은 저런 남편이랑 어떻게 사는 거야? 사람들은 한편으론 대발이네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그나마 대발이의 아내는 매일 남의 집 일손을 도우면서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발이의 아내를 딱하게 생각했기에 사람들은 더더욱 게으른 대발이를 못났다고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하든 대발이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김없이 그날도 대발이는 집 마루에 대자로 뻗어서 부채질을 하며 자빠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갔구나. 세상의 시간이 어찌나 이리 빠르단 말인가. 그때 마침 아내가 웬 달걀을 한 꾸러미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왔는가? 아니, 웬 달걀인가? 옆집에서 일을 조금 돕고 얻어온 것입니다. 부인은 그렇게 휙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매일 놀고 먹는 남편이 꼴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발이는 달걀들을 보면서 문득 재미난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저 달걀들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는걸? 여보, 여보, 이리 나와보게. 내가 아주 끝내주는 생각을 해냈단 말이오. 아, 뭔데 그러? 부엌에서 일을 하다 말고 나와서는 귀찮다는 듯이 부인이 말했습니다. 자, 들어보시오. 일단 저 달걀들을 다시 이웃집 닭이 알 품는 곳에다가 넣는 거요. 그런 다음에 곧 알에서 병아리들이 나올 것이 아니오. 그 중에 몇 놈은 암놈일 것이고, 그럼 다시 그 암놈들을 길러다가 알을 낳게 하는 거야. 그럼 또 그 알은 병아리로 만들고, 병아리 길러서 닭 되면 알 낳고, 또 기르고, 그럼 이러다가 또 닭이 될 거고. 아, 이거 닭이 너무 많으면 어쩐다? 아이고, 그러시구려. 아이고, 아주 양계장을 하나 차려야겠습니다. 아, 그렇네. 그래, 양계장을 차려야겠구만. 그리고 닭이랑 달걀이랑 팔고 또 백숙도 해서 팔고, 그래도 닭이 남으면 어쩔까잉? 아, 그래.
정 남으면 기름에다가도 튀겨서 팔아보고. 아이고, 아주 저 귀한 닭을 기름에까지 튀기는 거요. 별소리를 다 하시네. 그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시고 일을 하이소, 일을. 아내는 그러고는 한숨을 푹푹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봐, 아직이야. 그 다음에 그 닭판 돈으로 소를 사는 거지. 암송아지로 말이야. 암송아지를 잘 키우면 이게 또 소를 여러 마리 낳으면 그걸 또 팔고. 이야, 아주 조선 제일 부자가 되겠는데? 대바리는 그렇게 혼자 신이 나서 부엌에 들어간 아내 뒤에다 대고 계속 말을 해댔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벼슬을 사는 거지. 벼슬을 사면 이제 내가 대감님이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승도 하고 장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겠구만. 그렇게 대바리는 혼자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늘이시여, 어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외치며 발을 쫙 펼치는데 글쎄 옆에 있던 달걀 꾸러미를 팔로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달걀들이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달걀이 없으면 나도 왕이 될 수가 없는데. 대바리는 깨진 달걀을 급히 손으로 모으며 아쉬워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부인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뭐예요? 이 귀한 달걀을 다 깨먹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소. 미안하오, 부인. 아무래도 내가 왕이 될 상은 아닌가 보오. 아니,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정말. 저리 비켜요. 알겠소. 미안하오. 부인은 그나마 성한 달걀을 몇 개 골라내고는 깨진 달걀들을 치웠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세상에,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대바리의 부인은 달걀을 다 치우고는 하늘을 보며 한숨을 푹 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대바리의 아내가 장독대 앞에서 쭈그려 앉아서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독장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돈이 된다는데. 부인의 말을 옆에서 들은 대바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독장사가 큰 돈이 된다는 것이군. 그럼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구만. 여보, 결정했소. 내가 이제부터 독장수를 시작할 것이오. 대바리는 부인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동네 친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보게 달수 있는가? 달수는 대바리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대바리 왔는가? 무슨 일인가? 아니, 내가 아주 큰 돈을 벌 계획이 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해보게나. 툭하면 대바리가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다가 꼭 자신에게 와서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하였기에 달수는 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바라, 이 친구야, 또 그 얘기인가? 그만 좀 하고 가서 일을 하게, 일을. 그러자 대바리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진짜네, 진짜. 자네 독장수에 대해서 아는가? 응? 독장수? 저 장독 파는 사람 말인가? 그렇네. 그 독장수가 그렇게 이문을 많이 남긴다는구만.
마침 장 담글 철이니 지금이 적기일세. 그러자 달수는 또 솔깃하였습니다. 매번 그렇게 달수는 대바리의 말에 솔깃하여 돈을 꿔주곤 하였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나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나한테 톡 2억에 살 돈만 투자하게. 내가 이 장사가 잘만 되면 자네도 껴줌세. 아니 근데 우리 부인이 자네에게 절대로 돈을 꺼주지 말라고 하였는데. 달수는 난감한 듯이 말했습니다. 허이구, 이보게, 자네 아주 잡혀 사는구만. 뭐라고? 무슨 소린가? 내가 누구인가? 이 고을 남자 중에 남자, 박달수 아닌가? 그까짓 거 얼마인가? 내가 투자함세. 하하하, 그래, 좋네. 내가 잘 불려서 준다니까. 그렇게 대길이는 달수에게 돈을 빌려서 독 만드는 곳에 가서 독을 사서는 지게에 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꺼번에 다 실어가려고요? 무거울 텐데. 독 만드는 사람이 독을 3개나 지고 가려는 대길이를 보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이래 봬도 하체가 아주 튼실하오. 대길이는 걱정 말라 하고는 그 지게를 지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대길이는 그날부로 독장수가 되었습니다. 독을 지게에 짊어진 대길이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옆마을로 향했습니다. 자, 독 사세요, 독. 날이면 날마다 오는 독이 아닙니다요. 대길이는 열심히 외쳐대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독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독 사세요, 독. 1개에 10,000냥, 2개에 20,000냥, 3개에 30,000냥, 4개에 40,000, 아이고 참, 4개는 없구나.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여기는 작년부터 계속 흉년이야. 그 큰 독에다 넣을 만한 것이 없단 말일세. 아니, 그렇습니까? 그 노인장의 말대로 하루 종일 독을 팔러 다녔지만 결국 대길이는 1개도 팔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깨야. 아무래도 이 마을은 안 되겠구나. 저 산 너머 마을로 가봐야겠어. 대길이는 산을 넘어 있는 마을에 독을 팔기로 하였습니다. 대길이는 그렇게 독을 지게에 지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자꾸만 휘청휘청하여 균형을 잡느라 식은땀을 줄줄 흘려댔습니다. 간신히 산 중턱에 올라 대길이는 잠시 쉬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대길이는 지게를 내리고 나무 막대로 지게를 받쳐두고는 나무 아래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 또 상상의 나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이 독을 다 팔면 이제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저 달수 녀석이랑 독을 6개를 가져와서 팔아야지. 그럼 또 그걸 팔면 그 다음엔 사람을 써서 독을 잔뜩 들고 다니면서 팔고 그러다 보면 큰 돈을 벌어서 집에 돌아갈 것이고 히히 맨날 구박하던 부인도 나 좋다고 맨발로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구만. 독장수는 생각만 해도 좋아서 하하하하 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 그만 팔로 지게를 받쳐놓은 막대기를 치고 말았습니다. 지게는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쓰러졌고 지게 위에 있던 독들이 떨어져서 그만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니,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안 돼. 대길이는 깨진 독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독이었습니다. 대길이는 빈 지게를 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아이고, 망했어. 대길이는 집으로 가는 와중에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대길이를 보고 달수도 이젠 우린 망했네. 망했어.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 뒤로 그 마을에는 이 한심한 독장수 대길이의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일은 하지 않고 쓸데없이 헛된 생각만 하는 짓을 가르쳐서 독장수 구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무꾼과 씨앗 3개. 옛날 어느 마을에 몹시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나무꾼은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20이 넘는 나이에도 여인 한 번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워낙 가난하였기에 여인들이 나무꾼을 만나기를 꺼려한 것이었습니다. 휴, 이번 생에는 나는 혼인하긴 틀린 것 같구나. 나무나 열심히 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나무꾼은 그렇게 혼인하기를 포기하고 혼자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딴짓은 전혀 않고 나무만 해다가 장터에 파는 일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장터에서도 아주 성실한 나무꾼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내다 팔려고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글쎄 비단집 앞을 지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여인을 보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사람인가 선녀인가? 이게 나무꾼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면서 지게에 지고 있던 나무들이 와장창 쏟아졌습니다. 어머, 나무꾼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나무꾼이 보고 있던 여인이 나무꾼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쏟아진 나무를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일은 어째? 어서 일어나 보세요. 괜찮습니다. 으악! 나무꾼은 순간 너무 심장이 뛰어서 나무고 뭐고 다 자리에 두고는 숲속으로 무작정 달려 도망을 쳤습니다. 아니, 나무꾼님 왜 저러시지? 나무꾼은 한참이나 숲속을 달려 들어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이게 심장이 안 멈추네. 맞다, 심장이 멈추면 죽지. 어쨌든, 너무 뛰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 처자를 봐서 그런 건가? 아니,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야? 큰일이구나. 그날부터 나무꾼은 그 처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이 수소문해 보니 그 처자는 김진사댁 외동딸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귀한 집 여식이었구나.
가뜩이나 여인을 보면 손이 떨려서 말도 못 붙이는데 이건 뭐 내가 넘볼 사람이 아니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그날부터 상사병에 걸려 끙끙 앓던 나무꾼은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아이 그래, 내가 비록 혼인을 포기한 인생이었지만 이젠 아니다.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겠다. 그래놓고 나무꾼은 그 여인과 혼인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딱히 없었습니다. 이런, 안 되겠다. 그럼 하느님께라도 빌어야지. 나무꾼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날부터 선악나무에 가서 물 한 사발 떠놓고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신령님, 제발 김진사댁 따님에게 장가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무꾼은 나무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선악나무에서 빌었습니다. 그런 나무꾼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하루는 꿈에 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허허, 나무꾼아, 너의 간절함이 정말 눈물겹구나. 아니, 이토록 간절하게 장가 보내달라고 비는 녀석은 네 놈이 처음이다. 그러더니 오늘 밤 김진사댁 뒤뜰에 몰래 들어가 보면 목단나무 아래 축축한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이 씨앗 3개를 심어라 하였습니다. 오, 신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신령님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정말로 손바닥에는 씨앗 3개가 있었습니다. 좋아, 가보자. 할 수 있다. 장가갈 수 있다. 나무꾼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김진사댁으로 갔습니다. 김진사댁의 높은 담장을 간신히 넘은 나무꾼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뒤뜰에 목단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정말 축축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씨앗들을 심으라고 하셨지? 나무꾼은 씨앗들을 그 목단 나무 아래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진사댁 아가씨의 고운 자태에 어울리지 않게 자꾸만 엉덩이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가씨도 아가씨의 아버지도 이 때문에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이 병을 고치는 자에게 자신의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의원들은 아가씨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씨앗을 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전전긍긍하고 있던 나무꾼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 씨앗을 심어서 아가씨에게 병이 난 건가? 아니, 그런데 이 다음엔 어찌할지를 안 가르쳐 주셨는데. 나무꾼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선악나무로 찾아가 빌었습니다. 신령님, 제발 아가씨를 고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또 며칠을 밤낮 없이 빌자 다시 나무꾼의 꿈에 신령님이 찾아왔습니다. 신령님을 보자마자 나무꾼이 엎드려 물었습니다. 신령님, 아가씨의 병을 고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신령이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응? 아직도 안 고쳤어?
아니, 내가 방법을 안 알려줬던가. 아이고, 이런 내 정신이야. 그 씨앗을 심은 곳에 가보면 작은 나무들이 자랐을 것이네. 그 나무의 잎들을 잘 다려서 먹이면 병이 낫는다네. 오, 감사합니다, 신령님. 그렇게 신령의 비법을 전해 듣고 나무꾼은 김진사 댁에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 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줄 것이네. 그러자 나무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저를 아가씨와 혼인시켜 주시기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럼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니, 뭐야? 순간 김진사는 당황하였습니다. 아니, 이 나무꾼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단 말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건 그럴 수 없네. 혼인은 내 딸이 원하는 사람과 하도록 해줄 것이라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만약 저 나무꾼님이 저를 고쳐주신다면 저는 나무꾼님께 시집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시집 가기는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렇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하게나. 단 병은 틀림없이 고쳐야 하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나무꾼은 그렇게 바로 뒤뜰에 가서 작은 나무들의 나뭇잎들을 따서는 다려서 탕약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탕약을 먹은 아가씨는 이상한 병이 씻은 듯 낫게 되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장터에 매일 나무를 해다가 파시는 분이시죠? 지난번에 한번 배웠었는데. 아니, 저를 기억하시다니. 그때는 미안했습니다. 나무꾼은 또 선녀 같은 아가씨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처음 뵌 건 아니고 늘 성실하게 나무를 해다 파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저는 나무꾼님처럼 성실한 분을 늘 남편감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물론 잘생기기도 하셨고. 아니, 정말입니까? 그때 말을 나누고 좀 친해보려 하였는데 그리 가셔서 아쉬웠습니다. 하하, 이럴 수가. 그랬군요. 아예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그만 도망을 쳤지 뭡니까? 뭐라고요? 호호호. 그렇게 나무꾼과 아가씨는 한참을 서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나무꾼은 자신의 바람대로 김진사댁 외동딸을 아내로 맡게 되었습니다. 둘은 그 뒤로 깨를 볶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렁덩덩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아이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돌미륵에게 아이를 하나 키우고 싶다고,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이 여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가졌구나. 이 여인은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돕기 위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글쎄 아이가 아니라 구렁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이가 아니고 구렁이가 나오다니.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자빠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낳은 구렁이를 사람들이 해칠까봐 독에다가 숨겨놓고 삿갓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먹이도 주고 매일 어루만져 주며 애지중지 해주었습니다. 한편 그 소문을 들은 옆집 정승댁 세 딸이 이를 신기해하며 이 여인의 집에 구렁이를 보러 왔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구렁이를 보고는 징그러워했습니다. 에이, 퇴! 징그러워. 세상에 이렇게 흉한 구렁이는 처음 보네. 그러면서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런데 착한 셋째 딸은 구렁동동 새신랑이 앉아있네? 라고 말해주며 침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마음씨 고운 셋째 딸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구렁이는 자신을 낳아준 여인에게 혼인하고 싶다고 졸라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정승댁 셋째 딸과 혼인하게 해주세요. 얘야, 아니 구렁이 몸으로 어찌 저 정승집 딸에게 혼인을 청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거나 말거나 구렁이는 계속 졸라댔습니다. 아, 그럼 말이라도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셋째 딸이 저에게 신랑이라 그랬다고요. 결국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정승댁에 찾아가 구렁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구렁이가 우리 셋째 딸과 혼인을 하고 싶다고? 그 무슨 해괴망측한 이야기요? 정승과 정승 부인이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말이나 전해달라 하여 이리 전하였으나 어떤 마음실지 잘 압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말을 꺼내기 죄스러웠던 여인은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셋째 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 구렁이 신랑과 혼인할게요. 아니, 뭐라고? 얘야, 네가 정신이 나간 게냐? 제가 일전에 꿈에 아름다운 별이 저 집 마당으로 떨어지는 걸 봤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 구렁이님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이건 하늘의 뜻이랍니다. 셋째 딸이 고집을 부리니 정승과 정승 부인은 말리다가 지쳐 결국 혼인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들으면 다 깜짝 놀랄 이 혼인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혼인식에 구경 온 마을 사람들은 이 구렁이 신랑을 보며 신기해하였습니다. 아니, 저 정승측 따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 구렁이랑 혼인을 하는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저럴 거면 나한테 시집을 오지. 정승집 첫째 딸과 둘째 딸도 그런 구렁이 신랑을 보며 아주 징그러워하였습니다. 막내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게 분명해. 아니, 어떻게 저런 징그러운 것하고 혼인을. 아유,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혼인식을 마치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렁이 신랑이 셋째 딸, 이제는 자신의 색시에게 물동이에 참기름을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넣어주었더니 이 구렁이가 그 물동이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멋지고 잘생긴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셋째 딸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잘생기고 훤칠한 사내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정말 대단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나를 잘 대해준 당신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 물동이 안에 내 허물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 허물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고 잘 간직하여야 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훌륭한 남편을 얻게 된 셋째 딸을 보고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질투를 하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그 구렁이랑 혼인을 했어야 했어. 정말 잘생겼던데 내가 혼인을 할걸. 그렇게 두 언니들은 셋째의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며 질투를 해대고 셋째를 괴롭혔습니다. 한편 사람의 몸이 된 구렁이 신랑은 열심히 공부를 하여 과거를 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필 이 두 언니가 셋째의 집에 와서는 새신랑이 잘 간직하라던 허물을 옷장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아니, 얘는 이런 더러운 걸 왜 옷장에 넣어둔 거야? 아유 깜짝이야. 둘째야, 너 그거 당장 화로에 넣어서 태워라. 그렇게 두 언니가 구렁이 허물을 태워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해가 지나도 구렁이 신랑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 허물을 잘 간수했어야 했는데.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남편을 찾으러 가봐야겠다. 색시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던 색시는 길을 몰라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까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구렁이 신랑을 찾으러 가는 길이야? 까마귀가 묻자 색시가 대답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러자 까마귀는 더러운 구더기를 깨끗하게 씻어주면 알려주마 했습니다. 색시는 냇가에 앉아서 정성껏 까마귀 깃털에 달라붙은 구더기를 씻어주었고 까마귀는 저 산 너머 빨래를 하는 할머니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색시는 산을 넘어 드디어 냇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구렁이 신랑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시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 검게 물든 빨래들을 모두 하얗게 빨아주면 알려주마 했습니다. 냇가에 잔뜩 쌓여 있는 빨래를 열심히 빨아서 모두 하얗게 만들자 할머니는 고개 넘어 황소에게 물어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고개를 넘어가자 황소가 보였습니다. 황소님, 구렁이 신랑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러자 황소는 저 넓디 넓은 논을 갈아주면 알려줄게 했습니다. 휴, 저 논을 다요? 알겠어요. 색시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논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왼종일 논을 다 갈자 황소는 강을 건너 거북이와 달리기를 하다 낮잠 자고 있는 토끼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나룻배를 간신히 구해 타고 강을 건넌 색시는 나무 그늘 아래에 잠을 자는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토끼님, 저의 구렁이 신랑이 어디에 있나요? 색시가 물었지만 토끼는 계속 낮잠을 자느라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참 거북이가
열심히 토끼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뭐합니까? 아이, 저 토끼놈은 경주 중에 잠이나 자고 있네.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색시는 거북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거북이님, 혹시 구렁이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아, 구렁이 신랑님 말인가? 내가 잘 알지. 저 토끼가 깨어나지 않게 여기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으면 내가 경주 끝나고 알려주도록 하지. 아, 알겠어요. 잘 자라 우리 토끼, 앞뒤과 뒷동산에. 그렇게 색시는 토끼를 계속 재워주었고 거북이는 결승선을 통과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거북이는 색시에게 구렁이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용궁에 사는 자라 녀석한테 들었는데 구렁이 신랑은 허물이 없어져서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는구만. 그래서 바닷속 용궁으로 가게 되었는데 용왕의 딸이 구렁이 신랑을 보고 반해버려서 그 용왕의 딸과 혼인을 하고 살고 있다네. 이럴 수가. 고마워요. 색시는 신랑의 소식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혼인을 하셨다니. 그래, 어쩔 수 없으셨을 거야. 그 잘생긴 얼굴을 보고 용왕의 딸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아, 어찌 용궁에 간단 말인가. 색시가 난처해하고 있자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용궁에 갈 건가? 네, 가서 신랑을 찾아야죠. 그런데 용궁에 어찌 가야 한단 말인가요? 아, 곧 잘 되었네. 마침 저기에 내 친구 자라 녀석이 와 있던데 토끼를 데리러 왔다나? 저기 자고 있는 토끼를 묶어놓고 자라에게 데려가면 자라가 용궁에 데려다 줄 거야. 정말인가요? 고마워요. 색시는 낮잠을 자고 있는 토끼를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토끼를 찾고 있는 자라에게 갔습니다. 자라님, 자라님, 토끼를 찾으신다면서요? 맞아. 토끼는 어디에 있지? 용왕님이 찾으시는데. 저기 나무에다 제가 묶어두었어요. 아, 정말인가? 고맙네. 고마워. 저기 그런데 제가 토끼를 잡아드렸으니 저도 용궁에 데려가 주세요. 아, 용궁에 가고 싶은 거구만. 그래, 함께 데려다 주겠네. 그렇게 색시는 자라의 등에 토끼와 함께 타고 용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궁에 도착한 색시는 자라와 헤어진 뒤 신랑을 찾아 용궁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용궁에 나타난 색시의 소식은 용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색시가 자신의 신랑을 찾으러 온 것을 알게 된 용왕은 색시를 용궁으로 불렀습니다. 네가 내 딸의 남편을 데려가려고 용궁에 온 자인가? 그렇습니다. 구렁이 신랑님은 저와 이미 혼인한 몸이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허허, 그러한가? 이미 내 사이가 된 사람이니 쉬이 내어줄 수 없네. 그렇다면 내 딸과 3가지 시험을 겨뤄서 이긴다면 구렁이 신랑을 보내주겠네. 그렇게 색시는 용왕의 딸과 3가지 시험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용왕의 딸이
먼저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발견하고 나뭇가지를 빨리 꺾으려고 조심성 없이 손을 뻗었는데 후두둑 하고 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색시는 조심조심 다가갔고 새가 앉은 나뭇가지를 살살 꺾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첫째 시험을 색시가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맨발로 유리가 잔뜩 깨져 있는 흙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색시는 유리의 발바닥을 아무리 찔려도 신랑을 생각하며 꾹 참고 길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용왕의 딸은 발을 흙길에 내딛자마자 아프다고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호랑이의 눈썹 뽑아오기였습니다. 사실 이 시험은 아무도 통과하지 말라고 용왕이 만들어 놓은 시험이었습니다. 용왕의 딸은 호랑이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고양이 눈썹을 뽑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용왕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딸아, 이번에도 이러면 어쩌느냐. 그러다 저 색시가 호랑이 눈썹을 구해오면 어쩌려고. 그러자 용왕의 딸은 흥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험은 아무도 통과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다른 건 할 수 있었어도 이건 못할 거예요. 아니, 무슨 수로 호랑이 눈썹을 뽑아요? 아마 호랑이에게 잡아먹혀서 못 돌아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한편 색시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호랑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걱정이었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더라도 무슨 수로 눈썹을 뽑을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산골 깊은 곳에 웬 집을 한 채 발견하여 들어가 보니 부엌에서 가마솥에 불을 떼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갑자기 웬 아리따운 색시가 나타나자 한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니시오? 그러자 색시는 그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거참 딱하게 되었네. 그렇게 색시의 딱한 사정을 들은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아, 색시, 아주 날 잘 찾아왔네. 마침 나한테 떡을 받아먹는 호랑이 부부가 있는데 이들이 나한테 산삼이며 약초며 가져다 주거든. 그 슬슬 올 때가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집 마당 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익숙한 듯 약초 꾸러미를 마당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기 약초 가져왔어. 이번엔 좀 값이 나갈걸? 그러자 약초 꾸러미를 살펴보며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아참, 여기 이 색시가 호랑이 눈썹이 좀 필요하다는데 하나만 뽑아주지 않으련? 호랑이는 옆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색시를 한번 휙 보더니 말했습니다. 응? 호랑이 눈썹? 거참 별일이네. 어렵진 않지. 자, 여기. 호랑이는 눈썹을 휙 뽑아서 아주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호랑이에게 눈썹을 받고 부엌에서 떡을 한 바가지 호랑이에게 챙겨주었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하고는 호랑이는 날래게 훌쩍 뛰어 다시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 호랑이 눈썹 밖에나.
색시는 그런 아주머니를 신기하게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호랑이와 이리 친하게 지내다니 정말 신기해요. 뭐, 일이 그렇게 되었어. 아유, 자, 색시, 어서 신랑 찾으러 가야지. 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색시는 호랑이 눈썹을 들고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색시가 실패하거나 호랑이 밥이 될 줄 알았던 용궁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분명히 가짜 눈썹일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호랑이 눈썹을 가져와요? 용왕의 딸이 어거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말 호랑이 눈썹이랍니다. 색시가 말하자 용왕이 문어 박사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보게. 자네는 모르는 게 없으니 저것이 진짜인지 판별해 보게나. 어디 보자. 문어 박사는 한참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건 호랑이 눈썹이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커다란 대호의 눈썹이군요. 그 말을 들은 용왕과 용왕의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3가지 시험을 모두 이겼으니 저의 신랑을 돌려주세요. 설마 천하의 용왕님께서 약속을 어기시진 않겠죠? 색시가 당당히 외쳤습니다. 그렇게 색시는 용왕이 낸 3가지 시험에서 모두 이기고 구렁이 신랑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정말 고생 많았구려. 당신 덕분에 다시 어머니도 만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구려. 아니에요. 제가 허물을 잘 간수했더라면 서방님이 그리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그럽시다. 그렇게 다시 만난 두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새와 파리. 아주 먼 옛날 숲속에 커다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님이 땅에다 소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개 달린 짐승들은 모두 숲에서 가장 큰 나무 앞으로 모여라. 그 소리를 듣고 날짐승들은 모두들 가장 큰 나무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세상에, 옥황상제님이 부르시다니. 분명 큰일일 거야. 모인 새들은 저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모였느냐? 너희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주었는지 들어보고 좋은 일을 해준 새에게는 큰 상을 내려주려고 불렀다. 그러자 날짐승들은 좋아했습니다. 이야, 상이래, 상. 좋았어. 이번엔 내가 큰 상을 받을 수 있겠어. 제일 먼저 앞으로 나선 것은 까치였습니다. 까치는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올라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깍깍 노래를 불러 반가운 손님이 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그거 참 훌륭한 일을 하였구나. 상으로 너에게 하얀 띠를 주겠노라. 까치는 옥황상제님에게 하얀 띠를 받아서 허리와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띠를 뽐내며 나무 앞을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세상에, 정말 멋지다. 나도 사람들을 좀 도와줄걸. 그때였습니다.
이번엔 종달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옥황상제님, 저는 봄에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노래를 했답니다. 제 노래를 듣고 농부들은 농사 지을 때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일을 해주었구나. 덕분에 농사꾼들이 농사를 늦지 않고 지을 수 있었겠군. 너에게는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라고 좋은 목소리를 선물로 주겠다. 종달새는 목소리를 선물 받고 자랑하듯 동물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올빼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옥황상제님, 저는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울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소리를 듣고 길을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이번에도 올빼미에게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새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이럴 수가, 밤에도 잘 볼 수 있으면 사냥하는데 엄청 좋은 거 아니야? 그러게, 정말 부럽다. 이번에는 수탉이 나무 아래서 당당하게 걸어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꽃기호 울면서 사람들을 깨워주었습니다. 그렇구나. 아주 좋은 일을 했다. 덕분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너에게는 이 붉은 모자를 상으로 주마. 수탉은 붉은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한껏 새들에게 뽐냈습니다. 저건 난 좀 안 부러워. 나랑은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래도 저 수탉에게는 딱 잘 맞는걸? 옥황상제님이 선물을 고르는 재주가 있으시다. 멋지시다. 그렇게 날짐승들이 하나둘 자기가 한 일을 말하고 옥황상제님에게 상을 받고 가는데, 이번엔 참새가 가장 높은 가지에 오르더니 가슴을 크게 부풀리고 잔뜩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옥황상제님, 저는 다른 새들과는 비교도 안 될 좋은 일을 했답니다. 오, 그러느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디, 너는 무슨 일을 하였는지 한번 말해보거라. 네, 저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확인을 해주었어요. 아니, 어떻게 말이냐? 제가 직접 논의 벼가 잘 익었는지 까먹어도 보고 마당에 널어놓은 벼도 쪼아 먹어보고 하였습니다. 아휴, 정말 하루 종일 그러느라 어찌나 바빴다고요. 참새가 말을 마치자 옥황상제님은 화를 내며 참새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놈 참새야.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 키운 벼를 네가 다 쪼아먹은 게 잘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냐? 너는 큰 상이 아니라 회초리로 좀 맞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옥황상제는 회초리를 들고 참새의 종아리를 찰싹 찰싹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참새는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서 참새는 생각했습니다. 나 말고 더 나쁜 것이 있었는데. 아, 맞다. 옥황상제님, 저를 이렇게 벌 주실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나쁜 파리란 놈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해충들을 잡아먹어 주기라도 했는데 그 파리 녀석은 더러운 화장실에도 앉았다가 사람들 음식에도 앉았다가 하면서 사람들에게 병을 옮겼다고요. 그러자 구석에서 조용히 숨어 있던 파리가 깜짝 놀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옥황상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파리야,
너는 그 더러운 발로 왜 사람들의 음식을 밟고 다닌 것이냐? 너 때문에 목숨이 위험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그 음식이 괜찮은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요. 헤헤헤헤. 뭐라고? 확인? 확인? 이런 고얀 놈. 그 음식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그리 망친단 말인가? 이놈이 아주 너도 참새처럼 혼줄이 나야겠구나. 그러자 파리는 아빠를 모아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는 참새가 말했습니다. 야, 이 파리야. 용서할 게 따로 있지. 너 같은 나쁜 녀석은 혼쭐을 나봐야 해. 그러자 옥황상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참새야. 너나 잘하거라. 에잇. 옥황상제는 그렇게 참새의 종아리를 계속 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새는 계속 종아리를 맞을 때마다 팔짝팔짝 뛰었고 그 모습을 보고 파리는 무서워서 손을 싹싹 빌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옥황상제에게 혼나고 돌아온 참새와 파리는 하지만 그 못된 행동을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옥황상제에게 무섭게 혼난 충격으로 요즘도 파리는 아빠를 싹싹 빌면서 다니고 참새는 걸을 때 팔짝팔짝 뛰어다닌다고 합니다.